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세상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최고 부자라는 만수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누리진 못할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과 갈망은 죽을 때까지도 채우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끝없는 욕망에 사는 존재거든요. 하지만 인간이기에 주어진 환경에서 말 그대로 분수만큼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식사를 아무 걱정 없이 먹는 사람도 있고, 국밥 한 그릇도 사치라며 밥을 굶거나 편의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만 원짜리 식사를 먹는 사람과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 과연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전 행복이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먹는 편의점 라면의 맛, 그리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호화스러운 식사는 나에 대한 선물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쫓다가 뜻하지 않게 발을 헛딛는 순간, 편의점 라면을 먹던 사람도 10만 원 식사를 하던 사람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똑같을 겁니다. 행복이란 것은 저마다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절망이란 건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저도 남들에겐 별거 아니지만 단 하루의 행복을 쫓으려다 뜻하지 않게 차디찬 절망의 늪으로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왔고 그 누구에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았습니다. 그냥 단 하루만 행복이란 걸 누리고 싶어서 작은 사치를 부린 것이 저에겐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단 하루 행복하고 싶었던 날, 제가 가장 기억하기 싫은 날로 기억된 그날의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늘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늘 배가 고팠고, 학교에 가서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남루한 옷차림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란 걸 일상으로 사는 저에게 한 번씩 나쁜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돈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이죠. 저희 집의 가장은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해서 소일거리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어머니는 식구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 열심히 사는 어머니를 보면 불평불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왜? 나 급식비 벌써 한 달 지났어? 지난달도 못 내서 선생님이 이번 달도 못 내면 급식 먹을 수 없다고 해서. 차라리 그게 낫겠다, 야. 뭐? 그냥 집에 있는 밥이랑 반찬 대충 싸서 때워. 엄마, 다른 애들은 다 급식 먹는데. 솔직히 우리 집 형편이 급식이 말이 되니? 없는 애들은 없는 대로 먹으면 될 것을 왜 꼭 다 같이 먹어야 한다고 우기는 건지. 그냥 다음 달부터 먹지 마. 엄마,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달랬어?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싶다는 건데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너 엄마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안 보여? 돈 있으면 말을 해봐. 나 때는 네 나이에 공장 나가서 일했어 이거사. 중학교가 어딨어? 너 좋은 시절에 태어난 줄 알아. 알겠어. 전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교실에 앉아 찬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친구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야, 박선희, 이거 먹을래? 이게 뭔데? 나 너무 배불러서 먹다 남은 계란말이. 주면 고맙지. 전 친구가 비닐봉지에 싸온 계란말이를 보자마자 군침이 흘렀고, 친구는 제가 봉지를 여는 순간 침을 뱉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더럽냐?
이럴 거면 나한테 이걸 왜 준 거야? 네가 너무 염칠한 걸 모르는 것 같아서 순간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 뭐? 아니, 남은 반찬 준다니까 덥석 받아먹는 네 모습이 갑자기 얄밉더라고. 그래서 침 뱉었는데? 남이 준 선의를 공손하게 받으라는 나의 깊은 뜻을 잘 알라고. 너 진짜? 야, 간단하게 생각해. 넌 돈 없어서 급식 못 먹는 거고, 난 돈 있어서 급식 먹는 거고. 참. 그리고 내 돈 내고 먹은 음식에 침도 뱉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라고, 이 거지야. 너 벌 받을 거야. 벌? 웃기고 있네. 너 같은 거지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벌을 내려. 앞으로 그 더러운 반찬 냄새에 풀풀 풍기면서 교실에서 밥 먹다 나한테 들키면 다음에 네 밥에 침 뱉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친구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가 한 말이 그땐 다 맞았거든요. 남이 주는 거 덥석 받는 거지 근성. 제가 제일 싫어하면서 그런 행동이 본능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도시락도 먹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 앞에 꽃비가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맑은 하늘, 그리고 바람을 타고 흩날리는 벚꽃잎들. 눈물은 자꾸 나는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꼭 천국 같았습니다. 매일 다니는 학교길이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을 내가 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삶에 지쳐 못 보고 지나친 아름다운 것들이 저에겐 정말 많았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마음에 꽃이 피어야 꽃이 보이고 자신의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있으면 먹구름만 보이기 마련이죠.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내 자신을 원망했던 그날. 벚꽃잎은 왠지 절 위로하는 듯 이 세상에 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벚꽃은 제게 있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되었죠. 시간은 흘러 전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고졸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을 하기란 참 힘들었어요. 허드렛 일이나 단순 노동, 그런 일자리들밖에 없었고 같은 일을 해도 대졸자와 고졸자의 연봉 차이는 아주 컸습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면 무슨 죄인이라도 된 듯 주눅이 들었습니다. 박선희 씨? 네. 왜 대학 안 갔어요?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서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뭘요? 공부해서 대학 갈 거냐고요. 전 수십 군데 면접을 봤지만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습니다. 대학이란 건 아예 꿈도 꿔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죠. 엄마 말대로 저에겐 사치일 뿐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돈 벌어서 대학 갈 거면 일하고 아니면 다른 데 알아보세요. 네? 사지육신 멀쩡한 사람이 왜 꿈이 없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라서? 돈이 없어서? 그건 핑계 아닙니까? 드라마에서 그런 말이 있더군요. 이루려는 자는 노력을 하고 포기하는 자는 핑계를 댄다고. 3일 줄게요. 박선희 씨가 핑계만 대고 있을 건지 노력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오세요. 아무도 저에게 꿈이라는 것에 대해 알려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전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절망만 심어주었죠. 전 그때 사장님의 말을 듣고 정말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말이죠. 약속했던 3일이 지나고 전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의 공장은 규모는 작지만 알아주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사장님, 저 해보고 싶습니다. 뭘? 일도 공부도 꿈도 모두요. 한꺼번에 하면 체해요. 우리 차근차근 해봅시다. 그런데 사장님. 왜요?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 부모님도 저한테 꿈을 가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나도 박선희 씨 같은 시간을 겪었거든요. 근데 후회가 막 밀려오더라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근데 아무나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알죠? 네, 사장님. 전 정말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3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전 제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입학금도 모아서 마음 편히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박대리, 정말 장해. 정말 장해. 사장님 아니었으면 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난 그냥 훈수나 둔 거지. 박대리가 다 한 거야. 대학 다녀도 회사에도 열심히 할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퇴직금이에요. 네? 이제 대학도 갔으니 더 넓은 곳에서 꿈을 펼쳐야지.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없지 않나? 사장님. 그동안 고생 진짜 많이 했고 대학생활도 잘할 거라 믿어. 박선희 씨는 핑계대기보단 노력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전 살면서 저한테 이런 행운도 있나 생각했습니다. 정말 믿기지도 않았고 제가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니까요. 정말 사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과 같은 분이셨죠. 하지만 행복은 제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대학 등록금과 사장님이 넉넉히 주신 퇴직금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우, 어떡해. 아우, 어떡해. 정말이야? 정말이냐고. 돈 번다고 나가더니 이제껏 한 짓이, 아우, 도박빚이 자그마치 5천이란다. 아니, 니네 아버지 어떡하면 좋으냐? 응? 아유. 제가 1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는 동안 아버지는 도박에 손을 대셨고 그 빚은 고스란히 저에게로 왔습니다. 네 아버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어? 지금 네 주제에 무슨 대학이야. 일단 네 아버지 좀 살리고 보자. 뭐라고? 내 주제에 대학이라고? 그래. 아니 너 솔직히 그동안 돈 좀 번다고 집에는 신경도 안 쓰고 결국 네 아버지 척골난 거 아니야. 네 잘못 더 커 이거사.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럼 나는 이 집구석에서 하루도 안 쉬고 뼈 빠지게 일했어. 그렇다고 자식의 꿈을 그렇게 꺾는 부모가 어딨어? 네가 아주 돈 좀 벌더니 분수를 판 말아먹었구나. 이게 어디서 진짜. 얼른 내놔. 돈 내놓으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불쌍하다고 늘 감싸기만 해줄 뿐 그 원망은 저에게 다 풀었습니다. 결국 전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대학 등록금을 아버지 도박빚 갚는데 다 쓰고 말았습니다. 선이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앞으로 내 이름 부르지도 마. 선이야. 잘해보려고 했겠지. 큰돈 벌어보려고 했겠지. 그런데 아빠, 그건 꿈이 아니라 허상이야. 나 이제 정말 이 집이 넌덜머리가 났어. 난 한 번도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없어. 엄마 말대로 이대로 살다가 죽겠지 생각했어. 그런데 꿈이 생겼고 그 꿈을 위해 달려가던 것 뿐인데 왜 그걸 망쳐? 왜? 너 돈 좀 갚아줬다고 아버지한테 바락바락 대드니? 나 앞으로 부모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이번 일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신들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잘 먹고 잘 살아. 전 그렇게 부모와 인연을 끊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기에 이를 악물고 일자리를 찾았고 작은 공장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단순 노동을 하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지난 일터처럼 저에게 아무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지금 밀린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너 졸았지? 아니요. 안 봐도 뻔해. 밤마다 실컷 놀다가 공장 와서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인간들. 딱 너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진짜 너 가만히 안 둬. 알겠어? 그땐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작업량도 많았고 선배들의 괴롭힘에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도 후배가 생기게 됐죠. 아, 여기는 이준호 씨. 선희 씨가 맡아서 잘 좀 가르쳐봐.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까무잡잡한 얼굴에 작은 키. 호감형이라고 볼 순 없지만 그냥 순박한 사람이구나.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근데 좀 더 빨리 해야 돼요. 여기서 밀리면 뒤에까지도 영향을 주니까. 네. 뭐가 그리 좋은지 맨날 헤헤거리고 다니는 그 남자. 뭐 때문에 저렇게 웃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전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웃는지. 보면 볼수록 밉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이준호 씨,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작업일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 아까 저쪽에 계신 선배님이 이렇게 그냥 쓰라고 해서. 이준호 씨, 당신 이거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 몰라요? 네? 저 사람들이 당신 엿먹이는 거라고. 에이, 설마요. 맨날 헤헤거리면서 웃기만 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고 나까지 피해주지 말고 일 좀 똑바로 해요. 알겠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선배님. 전 절 보고 있는 그 남자를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밀었고 결국 그 남자의 따귀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놀려? 놀리냐고! 왜 웃어? 왜 웃냐고! 아니, 선배님, 그게 아니고 너도 내가 우습지? 내 꼴이 우스운 거지? 아니에요. 너도 내가 하찮은 거잖아. 무슨 마음인지 정말 그날 그 남자 품에 안겨서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다 토해내듯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펑펑 우는 저를 그냥 말없이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었죠. 마음껏 우세요. 제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도 돼요. 당신이 뭔데? 당신 뭔데? 전 선배님의 수호천사? 뭐라고요? 저 오늘부터 선배님 수호천사려고요. 뜬금없는 고백에 전 눈물을 멈추었고 눈물이 맺힌 제 얼굴을 만져주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사내 연애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따가운 시선들이 우리를 괴롭힐 게 분명해서 저희는 정말 007 작전을 방불케 할 만큼 연애 사실을 꼭꼭 숨겼죠. 자기야, 이거. 누가 보면 어쩌려고. 아까 부장님 따라 나갔다가 자기 크림빵 좋아해서 얼른 사가지고 왔지. 정과장 오기 전에 얼른 먹어. 여기 우유도 같이. 고마워. 우리 엄마는 뭐 좋은 거 있으면 누가 볼까봐 얼른 내 입에 넣어주고 그랬는데 엄마 마음이 이런 건가 봐. 자기가 잘 먹으니까 나 진짜 행복해. 준호씨 어머니는 좋은 분인가 봐. 그럼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우리 어머니같이 자식이 생각하는 부모는 없을 거야. 없는 형편에도 혼자서 나 키운다고 엄청 애쓰셨으니까. 부럽다. 뭐가? 그런 어머니를 둔 자기가. 참, 자기 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우리 부모님? 없어.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나한테 부모는 원래 없던 존재야. 그런 게 어딨어. 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모두 털어놓았고 그는 저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힘들었지?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제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선이야. 응? 나랑 결혼해 줄래? 전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넉넉하진 않지만 시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분이셨어요. 남편이 3살 때 시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온갖 힘든 일을 다 해가며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밝고 웃음기가 많은 이유를 시어머니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없는 집에 시집 와준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착하고 예쁜 사람이 우리 집 식구가 되다니. 준호야, 엄마는 믿기지가 않는다.
믿으셔도 돼요. 그치, 자기야? 네, 어머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환영이라니. 앞으로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시집을 가서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가득하고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것. 태어나 처음으로 제 식구들을 만난 기분이었죠. 시어머니, 저, 그리고 남편까지. 저희는 셋이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을 좀 넓혀서 아이를 가질 계획도 있었고, 우리 부부는 좀 더 돈이 모이면 어머님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신 탓에 시어머니에게 쉰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 이제 봄이 오려나 봐. 그러네. 벚꽃 좀만 있으면 금방 피겠는데? 난 벚꽃을 보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 힘들었을 때 날 위로해주고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 꽃이랄까. 그래서 난 늘 봄을 기다려. 바쁘다 보니 벚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살았네. 선이야, 이참에 우리 벚꽃 구경이나 갈까? 벚꽃 구경? 응, 둘이서. 어머님은? 나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여행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인데 우리끼리 봄을 즐길 순 없잖아. 역시 우리 마누라, 당신은 천사야, 천사. 나 천사 아니야. 자기랑 어머님이 천사지. 이번 주말에 가자. 벚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 좋아. 친구 녀석한테 나 차 좀 빌려야겠다. 우리 식구들끼리 오붓하게 가려면. 그래. 팍팍한 살림에 나들이 한번 제대로 못 간 우리 식구들. 우리 식구들에겐 작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호캉스나 해외여행은 못 가도 봄에 핀 벚꽃이라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너네 둘이 가. 늙은이 데리고 가봤자 피곤만 하지. 어머님, 저 어머님 안 가시면 안 갈 거예요? 니네 둘이 즐겁게 놀다 와. 괜히 나까지 가서 꽃 구경도 제대로 못해. 엄마, 선이가 엄마 꼭 모시고 가고 싶다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저 친구한테 차도 빌려놨으니까 우리 셋이 오붓하게 꽃 구경 갈 수 있다고요. 네? 엄마. 어릴 때 죽은 내 동생이랑도 봄 되면 나물도 캐고 꽃반지도 만들고 참 좋았었는데. 어머님, 동생분이 계셨어요?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는데 소문에 차에 치여서 이 세상을 떴다고 하더라고. 그 후론 본 적도 소식도 들은 적이 없어. 이번 봄에 저희들이랑 즐겁게 보내시면 동생분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아유, 우리 며느리 마음씨도 어쩜 저렇게 고울꼬.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의 간곡한 설득에 함께 꽃놀이를 가기로 하셨고, 저희는 나들이를 간다는 기분에 들떠서 여행 가기 5일 전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냐? 자기야, 이틀 후면 출발이야. 벚꽃 하루아침에 다 지진 않겠지? 나 요즘 매일매일 일기예보 보잖아. 혹시나 우리 여행 가는 날 비 올까봐. 자기 꼭 소풍날 기다리는 아이 같아. 맞아. 지금 내가 딱 그런 기분이야. 여행 가는 날 날씨는 우리를 위해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화창했습니다. 전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싸고 먼 길 갈 것을 대비해 주전부리도 챙겼죠. 여보, 굿모닝.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오늘 어떻게 일찍 안 일어날 수 있어? 오, 김밥까지. 역시 우리 자기 최고야. 어머님 일어나시면 아침 먹고 출발하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을 하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갈 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깐만. 아유, 왜 수선이야. 여행 가기 전에 사진 한 장은 남겨야지. 자, 타이머 맞춰놓고 자자, 10초 후면 찍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 찍는 가족사진이네. 찰칵.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족사진을 찍고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도로에는 꽃나들이 행렬로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우리 식구들은
차 막히는 것도 추억이라며 서로 이야기하며 즐겁게 여행길을 즐겼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늦겠는데. 엄마, 괜찮으세요? 난 신경 쓰지 마. 밖에 콧바람 쐬는 거 잊고 산 지 오랜데 나오기만 해도 좋구나. 천천히 가요. 안전이 최고니까. Yes, sir. 전 그 웃음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웃음꽃이 피던 우리 차 안은 핏빛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좀 차가 뚫리는 것 같네. 자, 이제 좀 달려볼까? 남편은 막히는 도로가 뚫리자 속도를 냈고 도착 지점을 10분 정도 앞둔 그때 저거 뭐야? 저기 뭐야? 준호야! 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했고 남편은 손 쓸 수도 없이 그대로 그 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우리 차는 충돌 후 가드레일을 받고 도로 밑으로 떨어졌고 이후 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 건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선희 씨, 정신이 좀 드세요? 네, 근데 제가 왜 여기에... 교통사고 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제서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우리 차가 충돌했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그리고 어머님은요? 저희 어머님이 왜요? 진정 좀 하시고요. 이따 뵙게 해드릴게요. 지금은 안정하셔야 돼요. 그럼 저희 남편은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전 뭔가 불길한 직감이 왔고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워있던 응급실 맞은편에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는 한 사람. 전 제발 아니길 마음으로 빌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오후 6시 23분 이준호 씨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환자분 진정하시고요. 우리 남편 맞아요? 진짜 맞냐고요? 전 믿기지 않아서 하얀 천을 걷었는데 날 위해 웃어주던 남편의 얼굴은 없어졌고 싸늘한 시신만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말로는 뒷좌석에 있는 두 분을 살리려고 무리하게 핸들을 꺾다가 사망하신 것 같다고 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전 남편의 시신을 보자마자 주저앉았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착한 사람을 하늘은 왜 이리 일찍 데려간 건지. 이제 전 진짜 가족을 만났는데 왜 이런 행복을 이렇게 빨리 빼앗아가는 건지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안 돼. 당신 놔두고 가면 안 돼. 나 어떻게 살라고. 안 된다고. 환자분, 지금 남편분도 너무 안 되셨지만 어머님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요? 어머님은 왜요? 전 의사의 안내에 따라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보게 됐습니다. 차문이 열리는 바람에 사고가 나면서 다리를 잃게 되셨습니다. 방금 남편의 죽음을 확인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마저 다리를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니. 전 이 세상 온갖 불행이란 불행은 다 떠안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쓰러졌고 아무것도 먹지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추슬러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님은 깨어나셨고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머니, 우리 불쌍한 며느리 어쩔고? 우리 불쌍한 선이, 아이고. 어머님은 자신의 다리를 잃은 것보다 남편의 죽음과 남편을 잃은 저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내 몸뚱아리 다 가져가시지. 왜 젊은 애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건지. 아이고. 어머님이 깨어나시자 전 이 모든 것이 현실이구나를 확실히 느끼게 됐고, 제 하나 남은 가족, 어머님을 위해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준우 씨 좋은 데로 갔을 거예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야.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너희를 이렇게 만든 거야. 아유. 시어머니는 석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습니다. 퇴원 후 어머님은 두 발이 아닌 휠체어에 의지해서 퇴원을 하게 됐죠. 한 계절이 지나 찾아온 우리 집. 집은 우리가 사고 나기 전날에 멈춰 있는 듯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선이야, 네 어머님. 이제 됐어. 네? 뭐가? 이제 나는 그만 걱정하고 네 살 길 찾아서 가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이 몸뚱아리로 일을 하겠니? 뭘 하겠니? 너한테 침 만들 거야. 그러니 심히 괜찮아. 아직 젊고 이쁜 네가 나한테 있으면 안 돼. 넌 아직 앞길이 창창하잖니. 시집와서 고생도 많이 했고. 셰미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가족이 어딨어요? 저한테는 어머니뿐이에요. 그럼 절 이렇게 보내실 거예요? 그럼 전 또 혼자가 되는데요? 싫어요. 저 어머님이랑 평생 살 거예요. 어머님이 제 부모시고 유일한 가족이시라고요. 그러니 다신 그런 말씀 마세요. 아휴, 선이야.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전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다짐을 하면서도 시어머니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저 혼자 감당하기엔 사실 너무 무리였습니다. 살림은 더 어려워지고 전 결국 몸이 부서져라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자리 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선희 씨 되시죠? 네. 저번에 시급 좀 좋은 일자리 부탁하셨는데 하나 자리가 나서요. 네? 무슨 일이에요? 성북동의 한 회장님 댁인데 여기가 워낙에 좀 까다로운 집이라. 그런데 시급은 다른 집 2배가 넘어요. 할게요. 제가 할게요. 괜찮겠어요? 네, 문제 없어요. 가정부 일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일 못한다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저였기 때문에 전 돈만 생각하고 회장님 댁에 들어가게 되었죠. 일단 면접부터 보겠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오세요. 전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옷차림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드디어 회장님 댁 문이 열리고 전 넓은 잔디밭을 지나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사모님 내려오실 겁니다. 네. 전 사모님을 기다리며 왜 이리 가슴이 뛰던지 온통 면접 걱정뿐이었습니다. 사모님, 면접 볼 사람 왔습니다. 사모님이란 사람이 누군가를 휠체어에 태워서 저에게로 오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은 저희 시어머니셨고 휠체어에 탄 남자는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의 이름을 부를 뻔했지만 다시 두 눈을 비비고 나니 두 사람은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요새 너무 일만 하고 먹는 걸 제대로 먹지 않아 헛것을 봤나 생각했지만 봐도 두 사람은 우리 식구들과 정말 비슷했습니다. 뭘 그렇게 한참을 봐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 해본 경험 있어요? 제가 살림에는 소질이 있어서요. 잘합니다. 아니, 내 아들 병간호 말이에요. 네? 전 가정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모님의 아드님을 돌보는 사람으로 면접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집안일이나 시키려고 시급을 그만큼이나 주며 사람을 구했겠어요? 보시다시피 내 아들이 하반신 마비예요. 24시간 붙어서 내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어요? 전 순간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국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모님, 저 7시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다리가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내 아들만 잘 케어해주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전 면접을 본 뒤 온몸에 긴장이 풀려 집에 가는 길,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지만 정말 저희 시어머니와 너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도착하니 편지 봉투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땡땡 사진관.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다가 봉투 안에 든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흘렀습니다. 가족여행을 가기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우리 세 식구의 가족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하늘로 떠나고 나서 필름을 맡겼는데 너무 찾으러 오지 않아서 사진관에서 직접 저희 집으로 배달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전 그 사진을 보고 혹여나 어머님이 들으실까 베개를 얼굴에 묻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이리도 일찍 데려가셨는지 전 남편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전 사진을 제 지갑에 넣어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내일 어머님과 남편이 함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죠. 전 사모님의 아들을 정말 정성껏 돌봤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것도 저희 시어머니와 같다는 마음에 시어머니를 보는 듯한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다리를 잃었다는 아픔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사모님의 아들은 사사건건 모든 것이 불평불만투성이었습니다. 아줌마, 수건이 너무 뜨겁잖아. 그래요?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아니, 이번엔 차갑잖아. 지금 장난해? 그래요?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아니, 물온도 하나 못 맞춰서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전 하반신 마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모님의 아들을 알뜰살뜰 돌봤습니다. 현석 씨라고 했죠? 난 현석 씨랑 참 많이 닮은 사람을 얼마 전에 하늘로 보냈어요. 그땐 장애라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울고 불고 또 울었죠. 지금 사모님 심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석 씨가 그래도 이렇게 곁에 있다는 것이 사모님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리도 못 쓰는 병신이 무슨 힘이 된다고? 그런 말 말아요. 만약에 현석 씨가 가족을 잃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마음은 버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봐요. 그게 훨씬 더 하루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 될 테니까. 전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도 사모의 아들을 돌봤고 사모님은 제가 자신의 아들에게 구박받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걸 지켜보며 저에 대한 믿음이 하루하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희 씨, 잠깐 나 좀 봅시다. 네, 사모님. 전 사모의 아들이 모아둔 피규어를 매일매일 닦고 큰 덩치의 남자를 매일 목욕시키고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절 보자고 하니 해고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까다롭죠? 아닙니다. 난 우리 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거니까. 네?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척추를 다쳤어요. 정말 전 세계 온갖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셨군요.
사모님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챙겨 먹던 게 어려웠던 시절. 떡을 준다는 떡장수를 따라 나섰다가 그 길로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작은 공장에서 일하다 남편을 만나게 됐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공장은 점점 커졌고 남편은 열심히 일한 사모님 덕분에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남편은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고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세월이 참 우습더라고. 내 인생의 목표는 내 가족을 찾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국 팔도 안 돌아다닌 데가 없었는데 돈이 뭔지 남편과 일을 하면서부턴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지. 그러다 가족 찾는 일도 잊어버리게 됐고 자식도 저지경 만들고.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건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요. 사실 사모님 처음 배웠던 날 저 너무 놀랐어요. 사모님이 저희 시어머니와 너무 똑같이 생기셔서요. 선희 씨 시어머니? 네. 저희 시어머니도 시장 통해서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듣기에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선희 씨 시어머니 사진 있어요? 네. 남편 죽고 나서 가족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거든요. 여기요. 사모님은 사진을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짜 많이 닮으셨죠?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간 제 남편, 아드님이랑도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시어머니 좀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요? 지금 내가 선희 씨 시어머니 동생인 것 같아요. 네? 전 그 길로 사모님의 차를 타고 어머니를 뵈러 갔고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 왔어? 오늘 일찍 왔네. 고생 많았... 아니, 여기 누구? 언니, 나야 복순이. 언니 쌍둥이 동생 복순이. 뭐라고? 네가 복순이라고? 아유, 언니, 나 살아있었어. 나 살아있었다고. 내가 언니 찾는다고 전국을 얼마나 돌아다니는 줄 알아? 언니, 아이고. 너 정말 복순이 맞아? 내 동생 복순이? 두 분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말할 틈도 없이 서로를 껴안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지난번 여행 가기 전 어릴 적에 동생과 봄마다 나무를 캐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셨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수십 년이 흘러 시어머니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나 언니가 더 힘들었던 이야기 들었어. 언니 며느리가 우리 집 오지 않았다면 우리 못 만났을 거야. 아니 그럼 우리 며느리가 일한다는 곳이 너네 집이었어? 우리 아들도 척추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는데 우리 아들 돌봐줄 사람 뽑고 있던 중 언니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거야. 이상하게 정이 가더라고. 근데 알고 보니 내 조카 며느리였다니.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딨겠어. 언니랑 나랑 하늘에서 만나라고 내려준 선물이야. 언니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와 사모님은 쌍둥이 자매였고 서로의 생사도 모른 채 수십 년을 따로 떨어져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사모님의 아드님을 돌봐드리면서 남편의 모습을 순간순간 떠올렸던 것이 핏줄의 정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언니, 우리 다신 헤어지지 말자. 나 이젠 언니 손 꼭 붙잡고 안 놓을 거야. 그래. 그러자. 늘 그리워했던 우리 언니, 그리고 조카 며느리까지.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함께 살자. 응? 시어머니와 전, 사모님, 아니 이젠 작은 어머님 댁으로 이사를 갔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삶 대신 돈 걱정 없이 온 가족이 모여 매일 웃음꽃을 피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시어머니를 만약에 떠났다면, 그리고 사모님 댁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둬 버렸다면 전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젊은 시절 일했던 사장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던 탓에 저에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루려는 자 노력을 찾고 포기하려는 자 핑계를 댄다. 시절 인연으로 끝난 인연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꾸고 제 인생을 바꾸겠습니다. 끼니 한 끼만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순간의 행복보단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일궈낸 소중한 행복이 더 영원하리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매일 하는 일들이 언젠가 모여 큰 행복을 이룰 거라 말이죠.